지금부터 제1세션 신북방정책과 한국동 경제협력 성과 비점 전망 세 분의 발표와 또 세 분의 지정 토론 1세션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990년대 말에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시작한 이래 거의 20년 이상 지금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북방 정책으로부터 노조 대통령 때 시작을 했지만 이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인게이지먼트, 관여랄까 포용 정책이랄까 이런 것들이 남북한 평화 번영 혹은 연성 통합을 목표로 하는 이런 정책적인 시도가 적극적으로 시작된 것은 DJ 대통령이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루지를 못했고 또 잠재력만큼 또 실현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인력들이 배출되고 각 현지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이런저런 성과들이 있었고 또 서로 많이 또 이해하고 서로 잘 알게 되는 그런 또 부분들이 경험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고무적인 부분. 그러나 이제 흔히 모든 문제들이 북한 문제 때문에, 북핵 때문에 이제 제대로 성과를 못 내왔다 하는 그런 이제 진단들, 그 진단의 이면은 바로 그런 문제가 지정학적, 지전략적 충돌,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우회하는 또 그런 활동 영역이 기회의 창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 것들을 돌파하고 깨뜨려 보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또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계, 존재 구속성 플러스 또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여는 도전적인 미래지향적 요소가 우리의 진단에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죠. 이 2021년 이 춘천에서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이런 신북방 정책을 해고하고 또 차기 정부에서 더 나아 진실로 현지에서 성과가 있는 진척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 지금 모집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국제 정세도 이전보다는 새롭게 전개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성숙되고 있다고 봅니다. 작년은 아직 아니죠. 올 6월에 푸틴 바이든 정상회담이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도 적어도 러시아를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국제 전략적 안정의 파트너로,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국제회의 석상에서 유럽 주요 정상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니아드 유럽이라고 불리는 유럽의 한 일원, 변두리에 있는 일원점에서 이제 많이 밀려나버린 거죠, 러시아가. 다른 유럽으로 취급되어 있던 푸틴의 러시아를 이제 어떤 하나의 국제적인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레토릭을 또 인정을 했다는 그런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화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고 또 그 이면의 맥락들이 많기 때문에 정상회담 공동 성명은 없는 것으로 정상회담 한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 상황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이 지난 120년 동안 그런 이제 역의 균형자로서 이 동북아 정책을 그 중에서도 초점을 이 한반도가 그 모든 부담과 비용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이어왔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한반도가 이 동북아의 이 강대한 국가들, 미중 1이라는 이런 강대한 국가들 사이에서 갈등의 진원지, 분쟁의 진원지, 혹은 적어도 지정학적 지질학적 충돌의 완충지대, 버퍼존으로 우리를 삼아왔던 거죠. 일본이 미국의 제1동맹이라면 우리는 일본 앞에서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자면 이게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그만큼 이제
아주 긴밀하게 그리고 또 첨예하게 작용해 왔다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구체적인 그 의지, 노력, 기타 등등 이 평화 번영 그리고 연성 통합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고 이제 미국의 그런 대중 전략이랄까요, 미중 그 전략 경쟁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변화의 기운이 즉 어떤 미러 관계의 그 뭐 초스판 시일 내에 브레이크 스루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관계 개선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 지전략이나 이런 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이 영역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어 온 거거든요. 우리가 그 대북 문제나 연해주 협력 문제나 더 나아가서 이 국방정책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전략적 원신의 여지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순식간에 이 바람의 기류는 바뀌게 되고 이 현장에서의 이 협력, 기타 온갖 투자 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과거보다는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이 지금 우리 이루어지고 오늘 이 신북방정책과 한국동맹 역성과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커다란 그 의미가 있다. 단순히 연해주나 이 원동지방과의 협력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관계의 기능과 그 파급 효과로 인해서 남북 관계까지 그리고 또 한일 관계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봄바람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뭐 4, 5년 혹은 20년 동안 그랬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것이 뭐 고정적이고 항구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 긍정적인 어떤 발휘와 또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힘있게 이 세션을 시작하고 합니다. 제가 조금 이걸 말하면서 길게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상세한 이야기는 진행 과정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큰 방향에서 이런 배경이라는 걸 제가 제 소견을 말씀을 드렸고 발표하시는 분은 한 15분 정도 하시고 토론하시는 분도 뭐 8분에서 10분 정도 하시고 그 나머지 시간은 토론자분들이 좀 더 심도 있고 좀 더 실전적인 지향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발표자분과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이 안에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우리들이 토론하는 과정에 참고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 배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참 배현석 이 오늘 지정 토론자 선생님이 시간상 맨 뒤쪽으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성명 선생님 발표는 세 번째로 하고 첫 번째 김영옥 선생님, 그 다음에 도경식 선생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끝나고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영옥 선생님부터 해주실까요? 강봉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발표하는 주제는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더 잘 아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발표는 간단하게 하고 많은 선생님들의 좋은 조언과 그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의 법적 검토, 특히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발제를 하겠습니다. 네, 남북러 삼각협력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사실은 지금 현재 경제 국면에서 적절한 주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남북러 또는 이제 삼각협력 문제가 대두되어서 계속 이제 남북관계의 종속 변수로서 우리 국제정세 또는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러관계 여러 변수들에 의해서 변화하고 있고 또는 그때그때마다
어떤 이제 경제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들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례 검토 자체도 그렇게 저희가 많은 케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아마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남북 삼각협력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기도 있었죠. 그래도 2018년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남북관계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 상호 불가침, 한반도 비핵화 평양 체제 구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을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27일에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거기에서도 남북의 이제 항구적 평화 한반도 비핵화 등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봄바람이 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서 2020년에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는 현재의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선생님들이 다 잘 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과 대북제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게 너무 멀어서 그럴까요? 그 슬라이드가 안 되니까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고 되면은 다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남북러 이런 경협이라든지 이런 게 종속 관계에 있다. 그런 부분이 크게 문제를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은 굉장히 교착 상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태까지 추진된 그 남북러 협력 사업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 그 박종도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업데이트된 상황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낮은 합산 프로젝트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점과 관련해서는 선생님들 한번 도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은 합산 프로젝트 추진 경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2016년 3월에 한국 측 낮은 합산 프로젝트를 중단을 하면서 현재까지도 중단이 된 상태고 물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표면에 떠오르는 그런 진전 사항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낮은 합산 프로젝트 이외에도 이제 북한의 낮은 선봉 경제 특구를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에 이제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그거는 북한 측에서 그 경제 개방을 위해서 사실 이 낮은 선봉 경제 특구를 지정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법조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한 같은 경우는 낮은시를 특별시로 승격을 시켰고요. 나성경제구역법을 개정을 해서 법규 개정, 투자 유치를 위한 법률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에는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을 수정하고 보완했고 2011년 12월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보장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투자자의 재산에 대해서 국유화를 금지한다든지 만약에 국유화를 하게 된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한다든지 또 경제무역지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관리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거는 이제 북한법에 따르지 않고 국제관례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 등등 이런
이제 일반적인 국제 사회에서의 투자 유치와 투자 보장에 관한 조항들이 신설되었다는 것을 획행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선 경제 무역 지대의 독립성을 위해서 국제적인 이제 관리위원회를 신설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도 매우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다만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국중 간의 교류는 이제 동로 간의 교류 등도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까지 이제 남북 문제 현황, 현재까지 보면 또는 여태까지 추진된 두 가지 사업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런 사업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취약 상태에 빠져 있는가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려면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엔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법상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은 미국 법을 이제 역외 적용해서 경제 제재를 하는 방식입니다. 유엔 제재 같은 경우는 유엔 결의를 통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미국의 제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행정부령, 대통령이 발의하는 행정부령을 통해서 이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의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법률로 입법을 해서 제재를 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대북 제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결의안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대북 제재는 행정부령을 통해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의회를 통해서 법률로 제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미국의 행정부령을 통해서 제재를 해왔다. 이거는 대북 제재 초기에 이제 주로 행해진 방식이고, 에러 제재 초기에 행해진 방식인데, 대통령이 행정부령에 대해서 이제 취소를 하면 간단하게 대북 제재가 취소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법률을 입법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다면 의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서 해제를 해야 되는 굉장히 이제 번거로운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그 유엔의 대북 제재는 그 결의안이 1차부터 6차까지 발효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대북 제재는 현재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미국의 대북 제재는 이제 법률로 제정이 되어서 실제로는 의회에서 해제를 해야만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묘사를 해놨는데요. 제가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유엔의 대북 제재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북러 경제 협력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기본적인 이제 제재가 유엔 대북 제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2016년 1차, 4차 핵실험부터 2017년까지 6차례에 걸쳐서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단계와 지금 현재가 조금 다르게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대북 교역에 수반하는 금융거래, 여러 가지 이런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제재 이런 것도 유엔 제재로 인해서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미국의 대북 제재는 2017년 8월 이란, 러시아, 북한에 대한 통합 제재 법안, 이제 미국의 그 기존의 행정부령이 아니라 법률을 통해서 제재 수위를 상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회에서 해제를 해야만 해제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2016년, 2017년 이전에 있었던 제재와 2017년 법령을 통한 제재 방식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재 수위가 높아져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제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의 상무부나 또는 미국의 각 부처, 이제 이런 부처들이 각각의 행정부령을 발효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의회의 법률로 발효를 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저는 이제 국제법을 전공하지만 국제법적으로는 다 국가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법이 다른 나라를 구속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국제법에서는 이제 국제기구나 이런 기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효를 하는데 미국은 국내법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여기에 적용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제 미국이 대북제재 강화법을 입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북한과 거래를 하는 다른 그 기업들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도 대북제재에 대한 세컨드리 제재, 간접적으로 제재를 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헌을 자세하게 이제 제재 문구들을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제재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또는 어떤 기관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하는데 이거는 뭐 타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뭐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미국 기업이 투자한 제3세계의 이제 50% 이상 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 자본이 투여된 기업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지만 사실 대부분의 거래들이 미국 달러화로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간접적으로 미국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래들도 실제로 미국인은 아니지만 그런 제재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도 이런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 않지만 거의 동참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슬라이드에서 이 대북제재 관련한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남북로 동어이라고 하는 게 북한의 유엔 제재와 북한에 대한 미국 제재도 문제가 되지만 이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역시도 우리에게는 넘어야 될 산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의 대외 경제 제재 역시도 이제 그 북한에 대한 제재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다른 것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는 국제사회에서 유엔을 통한 공식적인 제재라고 볼 수 있죠. 유엔 제재이지만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유엔 제재는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과 서방에 대한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 지금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가 8개 국가인데요. 이런 8개 국가가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거는 양자 간의 측면이 더 강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유엔 제재는 아니고 미국이나 EU 등과 같은 서방의 경제 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러 경제 제재 또는 EU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일본이나 노르웨이나 각 8개 참여 국가들이 제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역시 가장 수위가 높은 것은 미국의 대러 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일본이나 또는 EU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의 대러 제재하고는 양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러 제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러시아의 특정 인물이나 러시아의 특정 기업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식이었다가 이거는 다 대통령 또는 행정부령을 통해서 제재를 하다가 2017년에 북한, 러시아, 이제 이란에 대한 대북 제재 법을 의회에서 발효하면서 이거는 대러 제재 수위가 대북 제재 수위처럼 높아지게 된 것이죠. 의회를 통해서 해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강한 러시아에 대한 대러 제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베이스로 거래하는 모든 거래 등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은행을 통해서 달러 거래가 통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제3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에게는 이제 러시아하고 거래하는 다른 제3자에게 거래들도 미국에서 계속 이제 미국 재무국에서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이제 예를 들면 2차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면이 많죠. 실제로는 우리는 대러 제재에 참여하는 8개 국가에서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제재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EU 제재 같은 경우는 EU 집행위에서 이제 대러 제재 수위를 결정하고 매 6개월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이어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EU 제재 같은 경우는 EU는 미국의 재무부와 같은 그런 이제 오펙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특정하게 그거를 행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냥 집행위에서 의결을 하면 각각의 28개 개별 국가들에서 그것을 따를 것인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EU 집행위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제재를 하고 각각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따르고 있지만 뭐 이태리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각각의 국가들은 그거를 아주 EU 지침을 정치하게 따르지 않고 있고 만약에 그걸 위반한다라고 하더라도 EU 집행위 체제에서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위반에 대한 다른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없기 때문에 EU 제재는 미국 제재에 비해서 상당히 느슨하다. 그 다음에 EU 개별 국가들마다 다른 정책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래서 뭐 러시아하고 거래를 할 때는 뭐 달러화 베이스보다는 유로화 베이스가 이제 훨씬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그런 것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제재 같은 경우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제재하는 제재에는 동참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금융 제재나 이런 거에는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그 러시아 극동의 뭐 수소 프로젝트나 시베리아나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제재를 한다고 하지만 일본 같은 건 제재를 우회해서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하고 공동으로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스트림2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재와는 상관없이 기존의 하전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취해지고 있는 EU나 미국, 일본 등등의 국가들의 제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북 제재도 말씀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러시아하고 협력을 하거나 북한하고 협력을 할 때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결국 러시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역을 한정해서 그 지역과 조금 더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이 아무래도 우리하고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1864년부터 극동 지역으로 이주를 갔다고 하는데 통계에 잡힌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선적으로 프로젝트 부분은 특별히 빠진 게 있으면 몰라도 여기 상시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결론 시사점 부분. 네. 그래서 이 극동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한 번쯤 보시면 될 거고요. 그 자료에서 보시면 되시고 특별히 아마 다른 것들은 다 아실 것이고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제 러시아에서 특별 투자 계약 2.0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제가 듣는 얘기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해요. 이제 극동 지역에 대해서 한국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줄 걸로 기대를 해서 극동의 여러 가지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하거나 선보인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한국 투자가 굉장히 미약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불만을 표시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 특별 투자 계약 2.0 같은 경우도 러시아 연방 정부나 또는 러시아 주정부나 러시아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기업이 협업을 해서 생산해서 물건을 이제 판매하는 과정까지의 모든 계약 관계를 러시아 연방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실제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른 것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사점 및 제안은 이 부분은 여기는 선생님들과 다 같이 이제 의견을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지금 남북러 삼각협력이라고 하는 게 현 단계에서는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이제 남북 문제 또는 한러 문제 그런 것을 먼저 접근해서 이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양자 간의 어떤 구축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3자 간의 어떤 경제 협력을 구축하는 그런 단계로 발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여태까지 사업들이 굉장히 다 메가 프로젝트 위주였죠.
그러니까 신북방 정책의 나인브리지라고 하는 것도 너무 메가 프로젝트 기반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작은 중소형 프로젝트부터 성공시키면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결국은 큰 프로젝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시사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좋은 제안들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여고대학교의 김봉철 선생님께서 기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발표 내용 중에 질문은 아니고 몇 가지의 첨언만 조금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나라의 대북 제재에 관한 얘기에서 유럽 부분에 관해서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EU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면서 조금 다각적인 제재의 뭐 강도라든지 방향성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저도 공감하고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유럽 국가들은 EU와 나머지 다른 국가들, 다른 체제들이 이렇게 마구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연합 차원에서의 어떤 대북 정책이 공조를 이루면서 하나의 큰 물줄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과 유럽 연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비슷하겠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부분은 유럽 연합에 속하지 않은 유럽 국가들도 꽤 많습니다. 유럽 연합이 27개 국가입니다. 28개 국가였다가 영국이 최근에 브렉시트로 빠졌죠. 그래서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영국은 이제 EU 회원국이 아니게 되었고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EU 회원국이 아닌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이제 영국이 될 텐데, 영국은 EU의 대북 정책과 맥을 비슷하게 같이 하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에도 참전했었고 또 유엔에서도 아직은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영국 스스로가 국제사회에서 뭐 글로벌 불기인이 하에서 자신들만의 의견을 내려고 자꾸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 영국이 또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이 아닌 국가들이 어떻게 대북 제재를 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좀 국제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런 그 삼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종의 법적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야 될까요? 리걸 인프라스트럭처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 분야가 차곡차곡 문제가 없도록 잘 이렇게 서포트를 해야 될 텐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말씀 주신 대로 어느 한 나라의 국내법이 다른 그 영토, 다른 나라의 영토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들이 국제법적으로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의 생션 뭐 이런 거, 이런 부분의 법들이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뭐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깡패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건 현실이고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 헌법에 비추어 봤을 때는 북한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정부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북한과의 어떤 그 교류라든지 이런 공동 프로젝트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거라고, 국내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의 국제법적인 장치를 정리 단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국제 거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법이라든지 국제 거래법 차원에서도 대비를 좀 연구를 해야 될 텐데요. 러시아랑 한국이랑 또 많은 나라들이 FTA라든지 그다음에 WTO의 여러 가지 장치들, 이런 것들을 각각 다르게 구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착안을 해서 이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을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보여주는 리드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또 한 측면으로 보면 실제 거래를 하다 보면 한국의 수출업자와 러시아의 수입업자 또는 뭐 중국의 수출업자와 또 북한의 수입업자들 사이의 거래 관계는 이런 그 통상법으로 마련된 통상 환경 너머에 그들 사이에 계약 문제가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CISG 뭐 이런 등등의 국제 계약법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길게 하면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FTA와 관련해서 조금만 부연을 하자면 사실 저희가 이제 산업부에서 하는 한너 서비스 투자 FTA 사전에 여러 가지 제도 검토하는 것도 했었는데요. 아직 실제로 뭐 발효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직 체결도 안 됐으니까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한국과 러시아의 FTA를 보면서 가장 참조한 게 러시아와 베트남이 체결한 FTA입니다. 사실은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뭐 베트남의 FTA를 체결했는데 이 부분은 서비스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는 러시아하고 체결하고 상품 부분에 대해서는 EAU하고 체결을 했거든요. 관세동맹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EAU하고 상품협정을 체결하고 서비스 투자는 러시아하고 이렇게 체결하는 형태이긴 한데 사실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이제 사실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러시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베트남하고 러시아가 무역 교역을 할 때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 기기들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의 기기들이 베트남을 통해서 러시아로 이제 수출되는 그런 현상. 그래서 우리나라 교역에는 잡히지 않지만 어찌됐든 우리 교역에도 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모델로 저희가 러시아 베트남 FTA를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 베트남 FTA 모델처럼 한국도 비슷하게 예를 들면 서비스 투자는 이제 러시아하고 협정을 체결하고 상품에 대해서는 EAU와 체결하고 이런 모델을 좀 검토를 해서 우리도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어떤 제도적 러시아하고 이제 이런 EAU 국가들과 제도적인 틀 내에서 무역 교역 이런 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를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아직까지 이제 굉장히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는데 조금 더 그런 것들에 대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인 기반의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FTA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상 협상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EU와 뭐 이제 이런 각각의 개발 국가들이 뭐 러시아에 대해서 대외 제재 수준이 다 다르다.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특히 헝가리 같은 경우는 EU 국가죠. EU 이제 속해 있는 국가이긴 하지만 백신을 러시아 백신 스푸트닉 V를 다 수입을 해서 실제로 이제 접종을 했죠. 그래서 EU하고 조금 마찰이 있고 러시아 백신을 맞은 것을 EU 내에서 자유롭게 통행하는 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최근에 엄청 이제 문제가 된 바 있지만 헝가리에서는 러시아 백신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 우리는 계속 수입을 하고 러시아 백신을 유통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기도 해서 각 EU 국가의 개별 국가들이 러시아에 취하고 있는 이제 정치라든지 또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제 제재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다. 그런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은 토론자 선생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여기까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협력법 부분 지원이라든지 BCIS 국제계약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또 하나의 코멘트로서 또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규 잘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경식 산림대 도경식 선생님께서 러시아 동방정책의 성장 및 향후 한국 극동 한국-러시아 협력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신북방정책의 전략을 짤 때 물론 이 그림이 조금 최근에는 바뀌었습니다. 2021년 3월
국방경제협력위원회 그 회의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수정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안에 비전과 4대 목표를 보시면 첫 번째 목표에 소다자 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초국경 경제 협력을 활성화해서 결국은 반도 국가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이 유라시아의 대륙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었죠. 물론 안타깝게도 미국의 대북 제재와 대러 제재라고 하는 쌍제재 하에서 이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신북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그 다양한 목표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 평가하는 것이지만 그다지 저희들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여러 목표들이 함께 다음 차기 정부에서도 일관성을 가지면서 계속 가야 될 사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크게 봤을 때 저는 두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초국경 경제협력의 활성화, 이것이 하나의 그 축이 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축은 북한의 참여 없이도 북한 문제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러시아 두 국가가 동의하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양자 간의 협력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것도 또한 신북방 정책의 하나의 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결코 저희들이 포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첫 번째죠. 첫 번째만 바라보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첫 번째 목표를 배제하고 한국과 러시아 양자 간의 협력만을 논의한다면 왜 신북방 정책인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양자 간의 협력이 시는 거죠.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마치 한국과 미국과의 협력, 한국과 중국과의 협력인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 관점에서 이 부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신북방 정책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 초국경 소다자 협력의 활성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변곡점이 되는 것들은 만들어냈습니다. 어찌됐든 이 동북아에 위치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열렸고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이 됐죠. 물론 여전히 북한의 그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에 막혀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는 뭐 그 시간의 문제일 뿐 이 과정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가면 갈수록 저는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예상할 수 없는 지점에서 예상할 수 없는 속도로 예상할 수 없는 그 범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여전히 대비를 해야겠죠. 그런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 이 초국경 소다자 협력을 활성화한다면 그 씨앗이 되는 것이 저는 낮은 핫산 사업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낮은 핫산 사업은 한계가 분명히 있죠. 어찌됐든 시베리아의 러시아의 석탄을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운송을 해서 나진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얼마 전까지 이루어졌던, 그래서 몇 번의 그 화물이 들어왔던 그 관행이었습니다. 프랙티스였습니다. 근데 이 프랙티스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경제성을 충족시킬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이 동북아의 또는 이 한반도의 초국경 소다자 협력을 활성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씨앗은 낮은 핫산 사업이지만 이 씨앗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의 사업의 영역들을 붙여서 복합 협력 사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이 동방경제 포럼에서 이 낮은 핫산 2.0이라고 하는 구상을 발표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몽골 이 주변 국가들이 상당히 공감을 표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물류를 붙이고 항만 개발을 붙이고 관광을 붙이고 또 산업단지를 붙여서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 협력 사업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 때문에 본격적인 실행을 들어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가 좀 더 완화된다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국제 정세와 환경이 좀 더 개선된다면 분명히 저는 탄력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여러 가지의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지도인 것 같아요. 물론 한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과 토대가 다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수많은 육상으로 통과될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통로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통로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는 통로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는 철도 하나예요.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근데 21세기에 국가 간의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교통로가 철도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철도로 운송할 수 있는 화물과 도로로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그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도 러시아도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로 운송할 수밖에 없는 단거리 운송의 어떤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현재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도로가. 저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도로가 건설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북러 경제공동위에서 끊임없이 화두로 제기가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그 프로젝트로 올라와 있습니다. 만일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도로가 연결된다면 둘 사이의 경제협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실제로 노동자들이 극동지역으로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와야 되냐? 항공기를 타고 와야 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항공기를. 근데 분명히 도로로 버스를 타고 트럭을 타고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교통로와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문제다. 마지막 슬라이드라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흔히들 교통로, 국제운송로와 관련돼서 한 지점과 한 지점을 여객과 화물을 단순하게 운송하는 그런 교통로의 하나로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1세기에 국제운송로라고 하는 것은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누가 이 국제운송로를 지배할 것인가? 누가 이 국제 운송로를 통제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무역 전쟁이기도 하지만 기뢰 전쟁이기도 합니다. 기뢰 전쟁. 미국이 가지고 있는 20세기 반세기 이상을 패권을 유지해 왔던 이 남방항로에 대한 패권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1대1로인 거죠. 중국의 1대1로가 본질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미국이 지배해왔던 남방항로에 대한 지배권에 대한 도전이다. 새롭게 자신의 길을 열자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국의 1대1로가 좀 더 가속화되니까 최근에 EU가 글로벌 게이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제시를 했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유라시아에서는 어마무시한 길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20세기에 러시아가 대륙에 중심을 관통해왔던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지배권을 유지해왔다고 한다면 그 지배권에 균열을 가하는 중국의 횡단철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합리화와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중국이 1대1로를 진행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패권을 놓고 유럽과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한판 싸움을 벌일 거라고 하는 거죠.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가 끌고 왔던 TSR이라고 하는 건 동서축입니다. 이건 확고부동하죠. 물론 중국의 도전이 있지만. 근데 이 동서축만으로는 러시아가 유라시아 지배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축을 하나 만들고 있죠. 이게 남북국제운송항로입니다. 남북국제운송항로의 최종적인 지점이 어디냐? 바로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유럽으로부터 러시아를 관통해서 중앙아시아를 관통해서 인도까지 가는 새로운 통로를 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동서축과 남북축이 모두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과거에 러시아가 가졌던 지배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철의 실크로드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대륙 쪽에 철도만을 많이 생각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21세기 교통 물리의 지도는 복합 운송이죠. 철도와 항만과 항공과 내륙 수운을 결합하는 새로운 복합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시각을 좀 더 열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한국에서 유라시아의 중앙아시아로 들어가는 교통로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냐면 요 밑에 있는 지도입니다. 해운으로 갑니다.
해운으로 가서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 항만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역을 하면 거기서 트러킹을 해서 중앙아시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사고는 중앙아시아를 블라디바스톡을 경유해서 철도로 들어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중국 횡단 철도를 이용해서 중앙아시아로 들어가는 거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해운으로 가서 이란의 항만을 경유해서 중앙아시아로 들어가는 통로가 열리고 있고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 대한민국이 과거에 유라시아로 들어갔던 통로가 해운의 하나에서 소비에트 체제 해체 이후 새롭게 TSR이라고 하는 루트를 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두 가지를 결합할 수 있는 해운과 철도와 도로를 결합하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이 결코 분리된 정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남방은 아세안 플러스 인도라고 하는 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세안 플러스 인도라고 하는 국가는 남방 항로죠. 남방 항로의 길입니다. 근데 바로 인도의 지점을 러시아가 남북 국제 운송 항로로 연결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러시아가 가고자 하는 길과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길이 거의 일치한다고 하는 거죠. 신남방 정책은 해운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고 그 해운의 길은 러시아가 베트남 찍고 인도 찍고 러시아로 연결되는 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져왔던 육상의 통로,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한반도를 종단해서 러시아로 연결되는 길이거나 아니면 부산에서 출발한 그 선박이 블라디바스톡을 경유해서 TS로 연결되는 경로이든 육로로 연결되는 철도의 길과 해운의 길이 굉장히 중층적으로 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에 전쟁이 새롭게 열리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해운을 바라보면서 가져왔던 사고도 제가 보기엔 문제인 것 같고 이 문제의식 속에서 대륙 일본도 철도 중심으로만 사고했던 것도 21세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강국들 사이에 국제 운송로 지배권과 관련된 그 논쟁들이 또는 그 패권 경쟁이 가속화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연결의 지점을 다층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굉장히 호의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러시아가 그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고 있는 북극 항로의 어떤 활성화라고 하는 상업화라고 하는 그 지점이 아직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북극 쪽으로 통과하는 새로운 이 북방의 항로가 열리고 있고 이미 유라시아 중심부를 관통하는 대륙횡단 철도가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한다면 더더욱 팬데믹 이후 남방 항로에서 생기는 그 GVC 글로벌 가치 사슬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오히려 주목을 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거기에 전통적으로 반세기 이상을 끌고 왔던 남쪽의 남방 항로의 활성화가 모두 한 지점에서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새로운 시간이 남방 항로와 북방 항로와 그다음에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대륙 철도의 연결 지점이 어딘가 지도에서 보다시피 저는 그것이 한반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신남방과 신북방을 새롭게 연결하는 시간이 열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신북방 정책을 평가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그 신북방 정책이 제대로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했던 것들을 북한 문제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러 제재.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런 제재의 국면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는다고 한다면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남방과 신북방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지금 연결된 사고를 안 했던 거죠. 신남방은 신남방대로, 신북방은 신북방대로만 사고해 왔던 겁니다. 단적인 예로 베트남을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용욱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베트남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는 정말 매우 밀착된 관계입니다. 근데 베트남이 바로 러시아랑 FTA를 체결했죠. 한국의 신남방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
신남방은 베트남과 같아요. 사실상 현재. 그럼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가 한국이 함께 놀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 가장 많은 진출하고 투자한 베트남에 러시아인이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연결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면 미국 또는 서방의 대러 제작 하에서도 한국과 러시아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열릴 거라고 하는 거고 그 연결의 지점이 바로 러시아가 가고자 하는 동서축과 남북축의 연결 지점과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신남방과 신북방의 연결 지점이 함께 만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더 사고를 확장을 하면 굳이 이 한반도를 관통해서 이 극동 지역에 몰입해 있거나 매몰되어 있는 사고의 영역을 넘어서서 좀 더 그 큰 영역에서 우리들을 사고를 좀 펼쳐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는 우리들의 사고를 공간을 동북아 국가의 이론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동북아 시대는 넘어선 거죠, 우리가. 근데 여전히 안타깝게도 우리 학자들이나 또는 정치인들이나 일반 한국 사회 지식인들이 자꾸 동북아의 이론으로만 한국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동북아의 이론이 되면 과연 중국과 일본 사이의 그 대격돌과 충돌이 있는 지점에서 한국이 생존을 마련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공간을 유라시아 공간을 확장시켜서 그 유라시아 공간에 있는 그 중간국과 중견국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이 살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에서 바로 우리의 포텐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사고를 우리는 유라시아 국가다라고 강하게 우리가 스스로를 디파인하고 우리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프로파간다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전현섭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 배터리가 부족하네요. 네. 변현섭 선생님, 예, 토론해 주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북방의 변현섭입니다. 저도 이게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직접 참석하지 못해서 먼저 죄송하고요. 또 이렇게 좋은 발표와 토론을 또 준비해 주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변현섭 선생님, 우리가 이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네네. 의외로 지체되는 바람에 한 7분 정도. 예. 네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예, 잘 7분 들리십니까? 정도. 들리는 거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아, 네네. 그래서 저도 아시겠죠. 제가 이게 철도 이런 물류 전문가도 아니고 또 워낙 이쪽 분야는 정원영 교수님께서 잘 아시고 누구도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크게 코멘트 드리는 게 별로 의미도 없을 것 같고 또 성원영 교수께서 큰 담론부터 시작해서 이런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좀 들으면서 좀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조금 첨언 정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원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남북 관계 때문에 저희가 원래 목표로 했던 이런 조국경 협력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관계 개선이라든지 어떤 국제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어떤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성원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원영 교수님이 직접 동방경제 포럼에서 그런 제안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좀 이제 그런 사항들을 좀 더 다듬어 가지고 말씀하신 6개 분야, 남북러, 삼각 협력과 관련된 낮은 합산, 협력 분야와 관련해서 저희가 6개 분야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낮은 하산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 물류 측면하고 그다음에 낮은항 산부들을 지금 석탄 부두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포함한 다목적 항구로 전환하는 문제라든지 낮은항 주변에 어떤 복합 물류 단지를 조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농업 관련된 거, 그다음에 수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 위원장님도 인사말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주변에 어떤 관광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관광 분야 발전 이런 분야에 대한
좀 구체적인 협의를 하자고 이제 러시아하고는 다 협의가 됐는데 이제 그걸 북한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위에 남북 관계 때문에 북한에서 반응은 없습니다. 뭐 러시아 측에서는 저희가 만든 그 문건을 북한에는 전달했다고는 했는데 그 이후로 북한이 러시아나 저희 쪽에 어떤 반응을 보인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철도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OSJD 또 가입했고 그 위에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역외 운송 협정이라든지 화물 운송 협정 같은 걸 맺어야 되거든요. 여기에도 OSJD는 북한이 그 초반기에 이제 돈 분위기 때문에 합의해줘서 동의를 해줘서 이제 가입했는데 그 위에 이제 국제 역외 운송 협정이라든지 국제 화물 운송 협정 같은 경우에도 이게 또 만장일치제라 가지고 북한이 동의를 해줘야지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라든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돼야지 아까 말씀드린 그 철도 운송 시에 이제 그 국경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런 국경의 어떤 통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물류 운송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남북러 3자 간에 그 철도 운송과 관련된 기관들끼리 협의체를 2019년에 구성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북한은 참여하지 못하고 러시아하고는 저희 러시아 철도공사하고 한국철도공사가 두 차례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경역의 통과 문제라든지 물류시설 운영 문제라든지 화물열차 운행 계획과 같은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했었는데 이제 좀 그 코로나 때문에 약간 정체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상황 변화라든지 남북 관계 개선에 대비해서 이런 실무적인 연구라든지 관계 기관끼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극 항로와 관련해서도 뭐 러시아는 계속해서 관련된 어떤 발전 목표도 제시하고 어떤 뭐 관련된 전략을 많이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뭐 8천만 톤인가요? 그때 그 목표를 달성할 거라는 물동량을 제시하고 푸틴 대통령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 아시겠지만 그 2013년에 현대 글로비스가 그 북극 항로 시범 운항 이후에 2015년, 그다음에 2016년에는 또 한 해에만 세 차례 시범 운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그 한러 경제 공동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북극 항로가 정상화되면 우리가 이런 시범 운항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걸 이야기했고요. 또 아시겠지만 이제 해양수산개발원하고 그 모스크바 스콜코바 그 대학원 안에 그 대학원하고 같이 이게 북극 항로 및 그 북극 지역에 관련된 공동 연구를 하기로 지금 MOU를 체결하고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닭이 먼저냐 뭐 닭알이 먼저냐 그런 논의가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 물동량이 확보되면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물동량 확보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어떤 적극적인 참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어떤 여전히 정부 차원에서 그런 관심을 갖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뭐 또 저기 성원영 교수님 말씀하신 그 뭐 이란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가는 문제 뭐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아제르바이잔 출장 갔다 왔고 그 전에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뭐 대사 만났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거기는 아제르바이잔이라든지 투르크메니스탄은 바로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루트로도 그 이란이 뭐 1억 8천만 명인가 인구가 한 8천 9천만 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런 큰 시장을 자기를 통해서 가면 그것도 향유하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좀 그런 시사점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저희가 좀 더 현장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아까 북한 러시아 간의 자동차 도로 그 분야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분야는 북러 간에는 계속 그 교통 그 위원회가 연말에 항상 열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열리고 있지 못했지만 그 매년 연말에 교통 그 위원회에서 이런 그 자동차 도로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그 기본 사업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서 어떤 설계도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설계도도 여기 공간을 통해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그 건설 관련된 이제 그 자금을 누가 될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서로 이제 북한이라든지 러시아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진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철도밖에 북러 간에 육상 연결로가 없기 때문에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당장은 뭐 이런 북러 간의 그런 협의가 잠시 중단되는 상태인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저희 한국 뭐 전문가들은 우리가 뭐 그 자금을 좀 돼서 이게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하고 있던데, 뭐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코멘트는 이 정도로 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Значит, в указ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6 июня 2020 года определены следующие цел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 период 2024 года. Это превышение среднероссийских темпов роста показателей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в том числе повышение ожидаемой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жизни не менее чем на 5 лет, снижение смертности не менее чем на 35% и увеличение годового объема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1,6 раза. Во-вторых, это превышение среднероссийских темпов роста показател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том числе за счет увеличения объема накопленных частных инвестиций до 800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создание не менее 200 предприятий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в свободном порту Владивосток и создание не менее 30 тысяч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И до 2035 года это, собственно говоря, решение самой главной задачи – это прекращение миграционного оттока населения, превышение среднероссийских показателей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и превышение среднероссийских показател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На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в сентябре 2018 года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объявил о масштабных планах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ыла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не догнать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а создать в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ющемся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мощный центр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интеграции, деловой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активности, образования, науки и культуры. И, конечно, решение этой задачи невозможно без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транами АТР. И, конечно,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имеет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 2020 году, если говорить об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товарооборот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составил 19,6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США, и который уменьшился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на 19,5%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9 годом. И экспорт России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сократился на почти 24%, а импорт на 10,5%.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занимает 8-е место в списке основных торговых партнеров России. Это 3,4% всего товарооборота. А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занимает 12-е место среди партнеров Южной Коре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озитивная динамика товарооборота отмечена и между регионам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Кореи. По итогам 2019 года товарооборот наших регионов составил более 10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США. Это 2-е место после Китая, 10,5 миллиардов.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итогам 2019 года приходится более 40% всего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товарооборота. В 2019 году доля товарооборота составила 27,2% в общем объеме товарооборо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 зарубежными странами.
И внешнеторговый оборот между Дальним Востоком и Кореей за 9 месяцев 2020 года сократился и составил около 6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регион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ддерживают прямые связи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Наибольшую активность в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проявляют Приморские и Хабаровские края, Республика Саха-Якутия и, конечн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Корея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основных ключевых торговых партнеров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Торговый оборот в 2020 году составил более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США и немножко сократилс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9 годом. Удельный вес в общем объеме внешнеторгового оборота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составил более 16%. Основные статьи экспорта в 2020 году были топливо минеральное, нефть и продукты их перегонки, битуминозные вещества и воски минеральные. Это более 70%, а также рыба и ракообразные, более 12%, а также алюминий и черные металлы. Основные статьи импорта – это машины и оборудование, их части, пластмассы,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транспортные средства. По итогам 2020 год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ышла на второе место среди стран-партнеров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обогнав Японию. В 2019 году она была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В Приморье работает более 50 предприятий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 капиталом. При этом резидентами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являются 3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и, а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 6. Происходит рост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потока в регион из Кореи. 2017 год это было около 100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2018 году уже более чем в 2 раза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оток увеличился, стал 224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И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2019 года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посетило почти 125 тысяч туристов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актически на 72% выше, чем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вообще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это был такой бум туристов из Южной Кореи в эти годы. Товарооборот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по итогам 2020 года составил более 418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Удельный вес во внешнеторговом обороте края составил 16,2% и произошел рост почти на 8%. Объем экспорт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оставил около 400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и был рост по сравнению, допустим, с Приморским краем на 19,3%. Основные статьи экспорта – это рыба и морепродукты, древесина и изделия из древесины. Объем импорта составил около 40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И главная статья импорта – это нефть и нефтепродукты, аккумуляторы электрические, цианиды. И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занимает 3-е место после Китая и Казахстана в товарообороте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Увеличится также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оток в регион из Кореи. Всего в 2018 году в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приехало 24 тысячи туристов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Это на 70% больше, чем в 2017 году. Объем внешнеторгового оборота Республики Саха-Якутия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по итогам 2020 года составил около 70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США. И произошло уменьшение стоимости товарооборо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9 годом. Удельный вес в общем объеме внешнеторгового оборота Республики Саха-Якутия 2,1%. Экспорт, так же как и у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занимает основную долю товарооборота. Основные статьи экспорта – это уголь каменный и твердое топливо. Основные статьи импорта – это тоже цианиды, части для оборудования и реагенты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е или лабораторные.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о итогам 2020 года занимает 8-е место во внешнеторговом обороте Республики Саха-Якутия. И, конечно,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занимает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который развивается по несколь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Первое – это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Корея занимает лидирующую позицию по объему внешнеторгового оборо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итогам как 2019, так и 2020 года Корея заня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во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 в 2020 году он составил более 5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США или более 40% стоимости товарооборо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целом. Объем взаимной торговли снизился по известным причинам на 28%, что обусловлено сокращением экспортных поставок и импортных поступлений. Объем экспортных поставок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 2020 год составил более 5 миллиардов, и товарная структура экспорта имеет сырьевую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и представлена прежде всего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ими ресурсами. Это нефть, сжиженный природный газ, уголь. На данную товарную группу приходится более 90% стоимостного объема экспорта.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в 2020 году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радиционными товарами экспорта была осуществлена поставка торфа. Это компания ООО «Биотекс-Торф» осуществила поставку в Корею 25 тысяч тонн торфа. И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перспективные объемы реализации торфа в Корее в последующие годы составляют около 300 тысяч тонн. Второе направление – эт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экономик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коплено порядка 150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США 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иций.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 января 2021 года в реестре Росстата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оит на учете 37 организаций с корейскими инвестициями. Ну, к сожалению, число предприятий оно сокращается, но тем не менее это такие компании, как продолжают работать Hyundai, Pal Korea, Shell Korea и другие. Предприятия с корейскими инвестициями участвуют в освоении месторождений нефти, газа, осуществляют добычу каменного угля, вылов рыбы и водных биоресурсов, ведут реконструкцию портовых объектов. 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также строят жилые комплексы, осуществляют пассажирские грузовые перевозки, занимаются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торгово-закупо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туризмом.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егион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тесно сотрудничают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месте с тем, масштаб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огли быть намного значительнее.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существуют определенные трудности в расширен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повышени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актив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бизнес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Это отсутствие необходимых объектов инженерно-транспортной соци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ефицит информации об условиях инвестирования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другие. Не способствует развити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т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что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меет ограниченный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й рынок. Это около 8 человек. Это с учетом того, что с ноября 2018 года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округ вошли Республика Бурятия и 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й. Это еще около 2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Н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есть ряд факторов, которые должны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ежду Дальним Востоком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Это территориальная близость, наличие прямого транспортного сообщения, взаимодополняемость экономик, открытие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ороде Владивостоке, безвизовый режим, который, к сожалению, был до пандемии, наличие многочисл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оследнее, конечн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касаетс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вторых, развитию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пособствует позиция президентов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значени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Концепция восточного вектора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заявленная президентом Путиным в 2015 году, сочетается с новой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ой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а, а также концепцией 9 мостов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оторая была озвучена в сентябре 2017 года. Второе – это созданные комиссии и комитеты, такие как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ая совместная комиссия по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18-е заседание состоялось 24 сентября 2019 года в Москве. Это также президентски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северному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офис Агентств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и поддержке экспорта в Сеуле.
В-третьих, это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й форум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ы уже знаете, что состоялось 3 таких форума. Это вот в Пхохане, Владивостоке. И последний состоялся 3-5 ноября этого года в городе Ульсане. Следующий форум пройд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Четвертое – это вот договорно-правовая база из более чем 60 соглашений, которая продолжает укрепляться и охватывает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сферы двух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Ну и другое. В целом, приоритет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л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пределяются стратегическими документами развития макрорегиона. Эт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национ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 период до 2024 года, на перспективу до 2035 года,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оторая принята во всех 11 региона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программы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конечно,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перспективах между Дальним Востоком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были сформулированы в концепции 9 мостов. Одним из основных механизмов развития двустороннего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является план реализации концепции 9 мостов, подписанный в октябре 2020 года, которым уточнены направления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они теперь включают это энергетика,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судостроение, порты и судоход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сельское и рыбное хозяйство, инвестиции, инновации, культура и туризм. И вкратце на некотор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ервое – энергетика. Во-первых, это, конечно, поставка газа. Россия – крупнейший производитель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в мире, в то время как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занимает 3-е место по импорту жиж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Поэтому между двумя государствами есть огромный потенциал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газа. С 2009 года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обеспечивает надежные поставки газа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объемом 1,5 миллиона тонн в год. Надежным поставщиком газа является, в частности, 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Меморандум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бласти СПГ бизнеса подписан между Корейской газовой корпорацией КАГАЗ и ПАО «Новотек». Обсуждает участие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в проект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а Камчатке хаба по перегрузке жиж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Третье – э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производстве жиж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в Якутии, которое планируется начать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Четвертое направление в сфере энергетики – э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 области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Это важно с учетом и имеет место быть, с учетом географической близост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 потенциальным рынком сбыта в регионы АТР, наличие ресурсной базы в виде крупнейших запасов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и растущие потребности в водороде азиатских экономик.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может производить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чистой энергии и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плацдармов безуглеродной экономики будущего. На Сахалине, кстати,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местить завод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низкоуглеродного водорода из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Продукция также будет экспортироваться в страны АТР. И первые партии водор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направить на экспорт уже в 2025 году. Инициатором проекта выступают компании Росатом Overseas, это госкорпорация Росатом, и Liquid, это Франция. Пятое. Проводится совмест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 объединению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ческих сетей и газопроводов России,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частности, газопровод и линии электропередач из России на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Также изуч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создания системы магистральных линий электропередач в регионе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ледующее направление – это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Актуальные трехсторонние проекты между Россией,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ями – это реконструкция транскорейско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магистрали и соединение с Транссибом. Второе – перспективным является проект стыковки и модернизации автодорожных и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коридоров севера и юга. Подразумевается выход этих межкорейских артерий через Китай. Профессор До, профессор, давайте, пожалуйста, переходим к заключению, пожалуйста. Ага, хорошо. Вот, и да, есть, конечно, и перспективные проект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судостроения, да, вот, сельского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туризма. Здесь, конечно, наиболее важным является вот игорная зона Приморья. Вот. И появились такие важ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ак инвестиции и инновации. Вот. И к тому же вот сформирован, в общем-то, портфель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имеют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для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Дальним Востоком и Кореей. И в заключение я хотел бы сказать, что да, остается актуальным и развитие меж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 котором говорил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форуме в Пхохане. И в завершение я хотел бы отметить, что, конечно, реал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Дальним Востоком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она зависит от всех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сторон. И я просто хотел отдельно остановиться немножко об значении ученых в эт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И здесь отметить вот уже многолетн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Институтом росси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лим, Институтом права, экономики и управ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остановиться только вот на последнем результате наш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Это вот совместные монографии, которые издан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о экономик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морского, Хабаровского,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ев, Республики Саха-Якутия. Вот. И в заключение хотел сказать, что несмотря, вот хочется отметить, вот я когда готовился к этому докладу, что было отрадно,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пандемию, во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Дальним Востоком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он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казывает какой-то положительный, позитивный тренд, и хочется надеяться, что э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будет расширяться. В заключение огромная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сем организаторам эт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Благодарю вас за внимание. 러시아 측 극동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지난 2013년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의 그 발언, 그리고 18년 그 동방경제 포럼에서의 어떤 그 발언, 그리고 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13년도에 21세기는 시베리아 극동 지역이 주도권을 잡는다라고 한 발언이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18년도에 동방경제 포럼에서 그 조치 사항으로 국제협력을 위한 통합센터를 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그 표현조차도 모신의 센터라고 했습니다. 그런 표현이 좀 쉽게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당히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러시아 중앙정부의 관심이 크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발표자께서는 극동 지역에서 어떤 그 투자를 위한 그 협력을 위한 그 한계와 그 발전 요인을 자세히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투자에서 그리고 또 협력에서의 어떤 한계가 어떤 분야가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주셨습니다. 통상 정책이 있으면 또 대책이 이제 있다라고 하듯이 대안이 있다 하듯이 그런 문제들을 좀 찾아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측에서도 그 신북방 정책, 특히 9개 분야의 어떤 협력을 위한 그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을 했고, 그것이 단순히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양국의 어떤 지자체, 행정 주체 간의 어떤 협력으로 확대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협력의 그 기반이 좀 확대됐다는 것 측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지자체들이 실천적 그 분야에서 주도를 해 나간다 하면은 상당한 진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의 그 효과는 상당한 그 진전이 있지 않은가 나간다고 이제 진단을 좀 해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코멘트를 할 부분으로서는 비록 양국 간에 이렇게 관심들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한국 측에서는 과연 러시아 극동 지역에 대한 그 관심의 정도를 그 언명 차원에서는 분명히 얘기가 있었지만은 주변국, 즉 미국 또는 중국, 일본 등등의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러시아에 대한 관심을 주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단순히 말로서만 끝나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 한국 측의 관심 제고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2013년에 21세기는 시베리아 극동이 이제 주도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세기 중반 극동 지역을 동시베리아 총독으로 했던 그 무라비오프가 부임하면서 아무르하고를 장악하는 자가 극동 지역을 장악한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의 어떤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가 상당히 극동 지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에 상응하게 한국 정부도 그에 상응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발표 짧게 하나 이제 질문 아닌 질문을 좀 드린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발표문은 상당 부분은 그 좀 긍정적인 측면들만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는 그 과정에서 물론 일종의 이제 출구 전략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그 두 가지 측면이 양국 간의 양 지역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한 어떤 진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민도 하고 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그 답변을 좀 더 해주시면은 향후 양국 간의 교류 협력에 또 다른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